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와 디지털 자산 3법 통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 하원에서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했잖아요. 네. 그 크립토 위크가 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암호화폐 관련 3법이 이제 미국 상원 및 하원에 계류되어 있던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상원을 통과한 것도 있고 하원을 통과한 것도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모두 통과시켜 보자라는 주관으로 이렇게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크립토 위크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렇게 정했던 거고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지금 그 계류 중인 3법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반 가상자산 부패 주간으로 지정한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의 구호를 내걸고 이 3법의 통과를 계속해서 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 친암호화폐 관련 법안들, 규제 법안들 요것들이 한 번에 통과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지당하거나 요게 결정되는 한 주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름을 붙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립토 주간, 크립토 위크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자산, 크립토에 관련된 어떤 집중 심의를 하는 이런 입법 주관을 마련한 어떤 배경이라든가 전략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략은 8월 휴회 전에 지니어스 액트를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친화 법안들을 통과시키자 이겁니다. 양안을 모두 통과를 해야, 양원이죠. 양원을 모두 통과를 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고 법안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법입니다.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클래리티 액트라는 가상자산의 정의 관련된 법안, 그다음에 CBDC 관련된 법안 이렇게 세 개가 상원과 하원에 이렇게 나누어서 계류가 돼 있고,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상원을 이미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하면은 이제 발효가 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현재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통과를 8월 휴회 전까지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의원들을 불러서 집무실로 불러서 설득을 할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게 일단 미국의 현재 이 재무부의 어떤 전략과도 굉장히 면밀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향후 1년 동안 만기가 다가오는 부채가 약 9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근데 현재 이 미국의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장기채 금리가 낮은 상태로 이 부채들을 만기를 맞아서 새로 부채를 발행을 해야 이자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1%, 2%대 발행해서 유지해오던 장기채가 4%대 이상으로 롤오버가 돼버리면 이 미국의 이자 비용이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제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빨리 이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본인이 압박을 하고 행정부 인사들이 강요들이 나서서 압박을 해도 연준 의장은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은 잘 흔들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무부 입장에서는 연준의 도움 없이 한번 자체적으로 장기채 금리를 내려보겠다. 이제 이런 숙명이 지금 있는데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빨리 법제화가 되어서 여기에서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막 일어나 줘야 돼요. 일단 USDT나 USDC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미국 단기채를 다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기채 수요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생김으로써 늘어나주면 단기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게 장기채 금리 인하까지도 이어질 거다. 지금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8월 휴회 전까지는 꼭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지금 대통령의 주문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함께 말하자면은 구실을 찾는 거죠. 이 지니어스 액트만 통과시키면은 일종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되게 급한 수가 이거기 때문에 빨리 해줘 이렇게 읽히니까 클래리티 법안, 암호화폐 산업을 우리 미국이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이것도 통과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안티
CBDC 서베일런스 액트라고 해서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크립토 위크라고 하는 이렇게 선물 박스 안에 담은 상태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특별 이제 입법 주간을 마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양원과 그다음에 언론, 상업 이제 그 업계의 이목도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이 표결 일정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간도 딱 설정을 한 그런 전략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핵심 법안 세 가지가 클래러티 법안, 지니어스 법안, 그다음에 안티 CBDC 법안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법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법이 방금 말씀해 주신 클래러티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 혹은 가상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니어스 액트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클래리티 액트 법안입니다. 이 클래리티 액트 법안은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를 따져서 증권과 비증권으로 나눈 다음에 비증권성 자산은 CFTC라고 하는 관리감독 기관에서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증권성 암호화폐는 SEC에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나눕니다. 충분히 분산화되어 있다면 비증권성 암호화폐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충분히가 얼마나 이제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갈지는 앞으로 법안이 상원을 또 지나고 그다음에 시행령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더 구체화가 되겠죠. 일단 충분히 분산화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암호화폐가 비증권성으로 분류가 되면 이제 SEC는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금감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강한 규제 그 권한과 그다음에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임 SEC 의장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기소를 당했었죠.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죠. 컴플라이언스, 이 규제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CFTC는 선물 옵션 관련된 상품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여기는 SEC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이 규제의 강도가 덜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하는 신흥자산이므로 우리 이 기존 자본시장법이나 금융 관련 법안에 맞춰가지고 너무 그 잣대를 높이 들이대지 말고 조금은 느슨한 잣대로 보면서 육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결국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들이 거래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수 매도되는 곳은 결국 거래소지 않습니까? 이 거래소들을 어떻게 누가 규제할 것이냐도 정해놓은 게 또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전임 SEC 의장 시절에는 계속해서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도 미등록 증권 혐의다 이러면서 기소를 당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모호 상태에서 SEC가 규제 권한을 남발했다 이런 비난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것도 뭐 SEC든 아니면 CFTC든 어떤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고 그러면은 뭐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법적 명확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법적 명확성이 생겨서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자와 자본의 흐름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클래리티 액트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클래리티 액트를 통해서 이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 해서 관할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제 그 등록을 모두 CFTC가 그걸 갖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SEC냐 CFTC냐가 바뀌는데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이 증권성 판단 이슈에 대해서는 미리 러미스 길리브랜드라고 하는 의원들이 법안을 낸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나머지 암호화폐들이 어떤 기준으로 증권과 비증권으로 나뉘느냐를 한번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지금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클래리티 액트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서 표결이 들어가면서 합쳐지든지 아니면 내용이 구체화되든지 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기 발행 시, 토큰 발행 시 내부자가 몇 %의 물량을 가져갔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유통량의 정확히 몇 %가 퍼블릭한테 공개가 되어 있느냐. 즉 거래소 같은 데 이제 상장이 되면은 거기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있을 건데 이 물량이 전체 발행량이 몇 %냐 이런 것도 기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노드라고 하잖아요. 블록체인의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서 채굴이든 밸리데이팅이든 트랜잭션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밸리데이터 또는 노드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탈중앙화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기준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SEC 전임 SEC 의장 시절에 SEC가 들이댔던 잣대가 바로 이제 옛날에 그 미국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던 이 인베스트먼트 액트죠. 그러니까 오렌지 농장에 어떤 사람이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투자 결정은 투자 계약 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구두 약속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현재 암호화폐 암호화폐들을 다 이제 기준을 잣대를 들이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논란이 많았죠. 이게 투자 계약 증권으로 보는 게 맞느냐? 아니다. 그냥 이 코드 블록체인은 그 코드이므로 그냥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구두 약속일 뿐이다. 이거는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해서 그동안 굉장히 모호했고 이제 SEC는 이건 다 투자 계약 증권이다. 미등록 증권이다.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해왔고 근데 이제 클래리티 액트가 본격적으로 법안이 발효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게 되겠죠. 근데 제 예상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증권성으로 분류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어떤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과는 저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이 메사리 리포트에서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초기 발행 시에 초도 발행 물량의 50%에서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은 과반 이상이 이 내부자들이나 아니면 초기 투자자들에게 배분된 상태로 ICO에 들어갑니다. ICO는 이제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대중한테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판매하는 그런 라운드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이 우리가 지금 주요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상위 뭐 시가총액 기준 22, 32 정도 되는 코인들도 사실 20% 많게는 50%까지 이 초도 발행 물량이 전부 다 내부자들에게 쏠려 있는 상태고 나머지만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발행되어서 바이낸스나 기타 등등 대형 거래소들로 이 상장된 알트코인들을 보면요. 그보다 더 심해요. 90%가 다 내부자에게 가 있고 10% 정도만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높이 잡아야 된다. 적어도 10% 이상의 물량이 만약에 이 내부자들에게 가 있다면 이거는 증권으로 보는 게 맞고 투자 계약 증권이다. 수익을 약속하고 코인을 발행했고 그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 그 코인을 수익을 얻으면은 나머지 그 초기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만든 거라 보고 증권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는 게 리플인데요. 법원에서 1차 판매, 즉 발행자가 직접 발행한 직후에 파는 거는 증권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 간의 거래, 2차 시장은 이제 비증권으로 해서 상품으로 처리하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제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요 전반적인 이런 소송이라든가 지금 분쟁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떤 규제안을 마련해 준 셈인데 이게 향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까요? 네, 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이 가장 첨예한 갈등을 겪어온 코인이죠. 이번에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제대로 기준을 만들어준다면 리플은 구사일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SEC와 소송을 상당히 오랜 시간 겪어왔고 그다음에 신임 SEC 의장인 폴 애킨스가 이제 소송을 철회하는 등 친리플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규제 친화적인 법안 클래리티 액트가 만약에 발효가 된다면 아마도 리플은 이제 증권 아니다, 이거는 암호화폐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명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차 시장에서 유통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래되어 온 리플이 다시 투자증권이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므로 리플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리플 가격을 억눌러 왔던 법적 불확실성, 법적 리스크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이제 암호화폐, 리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리플만이 아니라 이런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내러티브거든요.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래 리플은 그동안 이제 내러티브가 이 SEC가 결국 내러티브였어요. SEC가 우리를 옥죄는다, 가격을 억누르는 원인이다 이러면서 억눌려 왔었고 이제 전임 SEC 시장인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폴 애킨스가 의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들까지 나오면서 이 내러티브가 점점 리플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사실 리플의 법제화라는 거는 하나의 축일 뿐이에요. 나머지 하나의 축은 리플이 스스로 사용성과 가치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제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리플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없어지면 아마 기관들과 이 투자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리플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좋아, 리플이 이제 괜찮은 자산이야,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 제대로 밸류에이션 해보자. 어떤 사용성을 갖고 있냐, 어떤 장래 가치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 자본시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좀 물음표가 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리플이 사용성을 찾아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 뭐 전 세계적인 인구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사람들에게라도 충분한 편의성과 사용성을 제공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할 것인지, 여기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가치가 달려 있다, 가격 상승이 달려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클래리티 법안으로 규제의 불명확성은 깨지지만 실사용성은 스스로 창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요 3개 법안 중 지금 가장 진행이 빠를 걸로 예상되는 게 아무래도 지니어스 법안이잖아요.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한국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어떤 코인들, 그리고 이 지니어스 액트가 왜 이더리움 가격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요건들을 강화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인 모호성들을 규제화하고 확실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국 달러화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요 포장지에 싹 쓰여가지고 전 세계로 막 유통이 됐는데, 그리고 그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USDT, USD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회계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블록체인에 발행되어 있다고 하는 이 수량이 다 전부 100%가 맞는지, 이런 것들이 모호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규제를 정해 놓으니까 이제 앞으로 매월 회계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어떤 고객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 규제 감독 기관에 보고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발행사들이. 이러면은 이제 USDT, USDC 두 개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은행들과 핀테크 기업들과 그다음에 심지어 이 빅테크 기업들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계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USDT와 USDC가 가장 많이 발행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거든요. 아마 그 뒤를 트론이 바짝 뒤쫓고 있거나 둘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 이더리움이 지금도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TVL이라고 하죠. 잠겨 있는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은행들과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하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이더리움으로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되어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이 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 자체적인 어떤 이 네트워크의 파이가 커지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도 올라가게 된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대를 하는지 샤프링크스 게이밍이라고 하는 상장사 하나가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을 천명하고 나서서 자본 조달을 해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사고 있죠. 최근에는 비트마인 이멀전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또 다른 상장사가 채굴 기업인데, 이곳이 이제 이더리움 그 트레저리 전략을 공표를 하면서 톰리라고 하는 이 월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앉히고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1억 달러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조달했죠, 1억 달러를.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한 달 동안 40%가 올랐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더니 드디어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 이더리움의 수혜,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플로우를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드디어 3,600달러를 다시 돌파를 하는 그런 이제 가격 급등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니어스 법안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좀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이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및 트럼프 일가는 이미 너무 돈이 많은 부자라서 사익을 위해서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인다라고 하기에는 이거 너무 음모론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이분은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여쭤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클러리티 액트와 이제 CBDC 관련 법안 같은 것들은 약간 지니어스 액트를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 부스터로서 같이 이렇게 밀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CBDC 관련 법안 빼고 그 지니어스 액트와 클러리티 액트가 실제로 발효가 되면 이 트럼프 일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알트코인 사업이라던가 디파이 사업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심지어 발행하겠다고 했고 이제 채굴도 한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수익으로,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할 때 자, 이러지 않습니까? 지니어스 액트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으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일가의 수익이 불가능한 내용을 조항을 담아라.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법안이라는 거는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는데 트럼프 일가만 여기서 배제해라.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웃겨요. 어쨌든 트럼프 일가가 큰 돈을 벌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하나의 자산 클래스가 미국에서 법제화 될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 법제화 물결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타 선진국들로 빠르게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이제 고위공직자 당사자가 코인 발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부통령과 그 일가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3법 중에서 안티 CBDC 법안이 오히려 가장 이 법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안티 CBDC 말 그대로 CBDC 발행을 못하게 하자라는 법안인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 제창이 됐을까요? 글쎄요, CBDC는 원래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원래부터 의회 승인 없이는 독자적으로 발행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CBDC 안티 CBDC 서베일런스 액트라고 해서 이 연준이 의회 허락 없이 마음대로 CBDC를 발행할 수 없게 하자를 아예 그냥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이제 이걸 주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연준의 독립성을 넘어서 연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는 거를 이 공화당 의원들은 사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연준에 대한 이 공화당 의원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연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때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그리고 지금은 제때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해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만 같다. 지금 이런 볼멘 소리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CBDC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중앙은행이 독점해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통화 정책을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 중앙은행이 그래서 무한한 통화 발권력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CBDC라고 하는 어떤 이 비이클을 통해서 마음대로 통화를 유통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부차적인 비이클들을 통해서 돈이 퍼져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지 그 스스로가 돈의 유통 채널을 관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통화 정책을 뛰어넘어서 이제 통화 유통과 발행까지 모두 틀어지게 되는, 그래서 사실상 이 미국의 경제 정책이 그냥 연준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이거는 너무 많은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것 같다. 이래서 지금 이제 CBDC 발행 금지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CBDC는 어떤 견제와 감시 장치를 갖다 놔도 사실상 부족할 정도로 최대한 막아야 되는 그 어떤 화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어떤 권력이든 너무 큰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되면 무조건 부패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중앙은행이든 마찬가지고, 그래서 CBDC는 정치권에서 이 의회가 특히나 계속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허락을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CBDC를 방대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좀 이 법이 통과된 것이 맞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또 CBDC 발행을 선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정책을 조금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요거에 대한 어떤 이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큰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아니다. 민간의 자율성에 조금 더 우선을 둬야 된다. 그래서 시장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작은 정부파가 있는데, 이 입법자들은 특히 큰 정부를 당연히 선호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자신들의 밥그릇이 다 놓여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밥그릇은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BDC가 당연히 좋아 보이죠. 연준이든 재무부든 행정부든 어떤 경제 침체나 경기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추가적인 경정 예산,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찍어내고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쓸 때가 문제죠. 이 쓸 때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그동안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지원금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제 로컬 경제가 살아나는 목적으로 발행을 한 거겠죠. 그래서 뭐 식당에서 밥도 사 먹고 이마트 가서 쇼핑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주식 투자하고 아니면 코인 투자하는데 이런 돈들이 다 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산 인플레만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을 한번 했던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CBDC가 반가울 수밖에 없죠. CBDC는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직접 연준이 국민들의 지갑으로 CBDC를 발행을 해줘서 기능까지 담는 겁니다. 이 돈은 말하자면 상품권 같은 거죠. 특정 지역에서는 쓸 수 없고 특정 목적으로도 쓸 수 없고 뭐 여기에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심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자율도 뭐 마음대로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유통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재량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정부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고, 공화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민간의 자율성을 더 앞에다 놓고 이렇게 주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CBDC가 싫죠. 그게 더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 자유라고 하는 어떤 미국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침해해서 오히려 미국의 자본시장이 신뢰를 잃고 더 많은 자본이 엑소더스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이념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금융시장 혹은 자본시장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입장 차이가 이 이제 찬성과 반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법안 통과 이후 굉장히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향후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뭐 3대 법안이 모두 통과됨으로써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가 좀 법적인 지위를 얻고 본격적인 법적인 지위를 얻고 제도권화되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암호화폐들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법적인 불명확성.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100조 달러의 자산을 움직이는 재무관리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클래리티 액트나 아니면은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게 나와서 발효돼서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 안에서 발행되고 암호화폐들도 규제 안에서 이 종류가 증권이나 비증권이냐로 정해지면 이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빼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이 증권성 일단 이슈가 있을 거예요. 클래리티 액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이게 다시 한번 도마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아마 로비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우리는 좀 빼달라, 우리는 비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비를 하려는 세력들이 아주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리해서 암호화폐를 비증권으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은 더 심하게는 러그풀 같은 일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규제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을 한다. FTX 비슷한 사태가 발생을 한다, 이러면서 법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에 이 말하자면 필요 없다, 이거 소용이 없는 거다, 이런 비관주의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법안 발효가 되더라도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이 법적인 제도화 및 그다음에 제도권 진입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냐가 또 중요합니다. 이 경기 상황이
지금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전히 완전 고용, 실업률 낮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점점 잡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서 시장이 적응을 하면서 암호화폐들에도 자본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양적 완화나 기준금리로 가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몇몇 암호화폐들에만 돈이 들어오는 그런 주도주 위주 장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이겠고 어쩌면은 이더리움과 3위, 4위, 5위 코인까지도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실 계속 그래왔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안티 CBDC 법안의 통과로 모든 규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전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승세가 단순한 어떤 단기 랠리보다는 그래도 제도권 진입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 변화가 또 한 가지 중요 포인트이긴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명확성과 더불어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누층적으로 작용해서 앞으로도 여전히 어떤 코인은 오르고 어떤 코인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크립토 위크가 미 암호화폐 시장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시키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